기한. 이건 이제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종류가 시기종기가 있죠. 시기종기. 임대차 계약 갖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기간을 6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했다. 6월 1일이 시기, 12월 31일이 종기,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6월 1일이 돼야 효력이 생기고 12월 31일이 되면 효력이 선발하니까 시기, 종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종기를 요렇게 정한 경우 갑 사망시까지 이거 기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기한이 아니에요? 기한이죠. 왜? 죽는 건 확실하니까. 다만 날짜가 불확실하죠. 이런 걸 이제 불확정 기한이에요. 요거는 확정 기한이에요.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세 번째,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을에게 매도할 때까지. 자, 이거 기한이 아니에요. 을에게 매도할 때까지. 아니죠.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기한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한의 종류 중에 시기, 종기 외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구별해야 되고요. 불확정기한이 아닌 거 기한이 아니다. 그래서 저 맨 밑에 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시기만 있고 뭐가 없어요? 종기가 없으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불확정기한하고요. 정지 조건을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고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일단 비워줬어요. 며칠 있다가 임대인한테 찾아가지고 도대체 보증금을 언제 돌려줄 거냐 그랬더니 임대인이 아직 집이 안 나갔다. 임대가 되면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요 임대가 되면 불확실하죠. 임대할 수도 있고 갑이 매각할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되면 그건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건 조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조건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임대가 되면 보증금 돌려주겠지. 안 되면 안 돌려줘도 된다 이렇게 돼요. 이걸 조건으로 보면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준다. 합격하면 건물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조건이야.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안 되면 안 돌려주고 그래도 돼요? 아니지. 임대가 되는 데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이렇게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예컨대 매각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면 이건 뭐다? 기한. 이게 불확정 기한이야. 판례가. 발생을 하든 불발생을 하든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뭘로 보자? 기한으로 보자. 불확정 기한. 반대로 발생하면 이행하고 32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고 불합격하면 안 주고 그때 뭐가 된다? 조건. 그죠?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럼 조건. 발생하든 불발생하든 이행해야 한다. 기한. 두 번째,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언제 기한이 도래한 거냐? 두 가지.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불가능해지는 것도 기한 도래. 즉 주택이 매각되는 것도 기한 도래. 주택을 철거하는 것도 기한 도래. 주택을 증여하는 것도 기한 도래.
임대하는 것도 기한도래.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 번째,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아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어무수표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어무수표는요, 빠져요. 요거는 시기를 붙여야 돼요. 엄 같은 거 발행할 때 엄면에다가 지급일을 박지요. 언제 주겠다. 그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중에서 어무수표 행위가 빠지면서 다른 게 하나가 들어가죠. 소구표 있는 행위. 취소라든가 무권대리 추인 같은 소구표 있는 행위는 뭘 못 붙인다?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기한이 붙어 있는 행위의 효력. 기한도래 전과 기한도래 후로 나누자, 이것도. 기한도래 전과 기한도래 후. 기한도래 전에 154조 조문이 있고, 이 조문에서 148조와 14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주기로 했다. 을은 잔뜩 기대하고 있죠. 이게 기대, 권리. 그 권리를 갑은 침해하면 안 되고, 을은 그 권리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하고 똑같이. 기한이 도래했다. 시기가 붙어 있다. 도래했다.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가 붙어 있다. 종기가 도래했다.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끝. 장래효로 끝. 조건처럼 소구표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그래서 기한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한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구표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조문 자체가 없어요. 조문 암기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한의 이익. 그러니까 종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24개월 할부로 샀어요. 아직 24개월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다달이 할부금만 내면 원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누리고 있죠. 그런 걸 기한의 이익이라 하자. 그런 거예요.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익. 이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 필요 없고요. 조문 기억하면 됩니다. 153조 1항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기한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포기할 수 있는가? 있다. 153조 2항 단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통신사와 약정했을 때 중간에 내가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 내지요. 그거 생각하면 된다. 내가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상대방 이익을 해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라고 기한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가 생겨요. 박탈. 이런 뜻이죠. 24개월 할부로 낼 수 있었는데 그걸 박탈하여 아직 24개월이 안 됐지만 원금을 다 내야 되는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하고 지금 원금을 다 납부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기한이익의 상실이한다.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법에서 정한 게 있다. 의리민법 388조 하고요.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5조 규정이 몰라도 된다. 이거는
약정이 중요하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부르다. 특약. 대표적이게 카드 할부 거래할 때 12개월 할부, 24개월 할부, 할부 거래할 때 그 할부 거래 약관에 보면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고,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니까 기한이 도래하죠. 따라서 원금 다 내야 되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연결이 돼요.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라고 특약을 맺었다. 2회 이상 연체했다. 그럼 기한이익이 상실됨으로써 기한이 도래한다. 여기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걸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하자. 채권자가, 할부회사가 원금 내놔. 너는 기한이익을 상실했어. 주장. 원금 내놔.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하자. 차이가 뭐냐? 위에 거는요. 2회 이세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면 바로 원금의 연체자가 묻기 시작해요. 그죠? 반면에 밑에 거는요. 할부회사가 원금 내놔. 그래야 원금의 연체자가 붙어요. 다르죠? 이렇게 두 가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구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주장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기한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149페이지 서설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의 두 줄.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두 줄. 맨 밑에 두 줄. 양가로 1번 두 줄, 양가로 2번 두 줄, 맨 밑에 두 줄.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정조건 있죠? 이런 걸 정조건이라 한다. 입증 책임이 있네요. 입증 책임은 이런 거죠. 갑이 이렇게 증여를 했는데 을이 이렇게 얘기를 해. 빨리 내놔. 근데 갑이 이렇게 말해. 네가 시험에 붙어야 주지. 그랬더니 그냥 준다 그랬잖냐. 다시 갑이. 내가 언제 그냥 준다 그랬냐. 네가 시험에 붙으면 준다 그랬지. 자, 이때 갑과 을은 주기로 한 건 다툼이 없죠. 다만 그냥 주는 거냐 을이 시험에 붙으면 주는 거냐 갖고 다투고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증여가 단순한 증여냐 을이 시험에 붙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냐가 다투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아직 주기 싫은 사람, 범죄의 효과를 다투는 사람, 아직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지 조건부 행위라는 걸 증명하라. 그게 판례입니다. 그게 그 밑에 있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의 책임입니다. 해제 조건 밑에 약혼예물 수수 있죠. 그거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가장 조건이 있죠.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 불법 조건이 있죠.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령이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랬고요. 세 번째 줄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가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은 맨 밑에 참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암기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쭉 나오는데요. 뭐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단독행위, 엄수표 행위가 있는데 단독행위, 예외만 생각하죠. 예외. 기억, 예외, 기억.
동그라미는 예외 기억 정도만 확인하자. 다음 페이지 150조 반신의 행위가 있죠. 역시 조문이 나오고요. 조문 확인하고 양가로 일에 동그라미 퍼렇게 되어 있는 두 줄 그거 확인하자. 맨 밑에 148조 149조 조문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기억의 두 번째 줄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킨다. 뭐 그거. 그 다음에 가운데 147조 1항, 2항, 3항 조문 역시 확인하자.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가면요. 아까는 증여냐 정적근무 증여냐가 다퉈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정적근무 증여야. 우리 32회에 시험에 합격하면 주기로 했어. 그런데 합격 여부가 다퉈지고 있어. 조건 성취 여부가 다퉈지고 있어. 요때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라. 이게 판례입니다. 두 가지 입증 책임이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눈도장만 찍어놨다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넘기면 기한이 나왔죠. 의가 있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시기 종기가 있어요. 오른쪽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도 있고요.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있는데 세 번째 줄 엄수표 행위는 뭘 붙여라? 시기를 붙여라가 있죠. 4번에 기한 도래전의 효력이 있고요. 148조와 149조. 그 밑에 기한 도래 후라고 152조와 152조 1항, 2항이 있고요. 맨 밑에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 안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한의 이익이 있죠. 153조 1항, 2항 역시 조문 기억하시고요. 조문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기한이 이게 상실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이번에 상실 사유가 있어. 체크만 해두시고요. 기한이 상실 효과,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본다 그랬죠. 일단 그게 기본인데 그 밑에 핵심에 1번, 2번 묶어서 자 1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2회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상가 건물을 안 줘도 된다. 그럼 조건. 반면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된 때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라고 보게 되면 불확정기한이고 그 불확정기한일 때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 임대가 된 때 뿐만 아니라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것도 기한이 도래한 거다. 3번 기한이익 상실제약 두 가지가 있다. 채권자의 청구 등이 필요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이행기가 되어야 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채권자의 청구 따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되어야 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로 대별 크게 구별할 수 있다. 네 줄 내려가서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그 문구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제약 두 가지를 구별하시고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조금 추상적이고 좀 어렵죠. 어려운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10문제 중에서 9문제 정도는 맞출 생각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 유효 요건인 걸 쭉 봤어요. 두 번째, 만약에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면 당사자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권리, 물권을 보게 됩니다. 14문제가 나온다고 그랬고요.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총론에서 세네 문제, 강론에서 11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강론에 가면 7개 물권이 우리 시험에 나오죠. 8개가 있는데 7개가 나오죠. 그 각각의 권리가 뭐고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총론에서는 물권의 공통적인 것들. 그 중에 첫째, 물권 일반론이라고 해서 물권의 기초가 있고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죠.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물권의 변동이라고 특히 부동산 물권 변동 관련된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죠.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겠죠. 자, 먼저 물권의 기초. 첫째, 물권이 뭐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지배가 뭐였죠? 사용, 수익, 처분. 이걸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물건은 당연히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물건과 구별이 돼야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 물건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죠.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물권이라 하자. 이때 이 사용수익 처분을 직접적이고 절대적이며 독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직접 지배, 절대적 지배, 독점적 지배. 요 세 가지 의미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뭐하고 비교해서? 채권. 채권은 채권자가 여러분이 채무자 이정환이에게 민법을 강의하라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이걸 채권이랍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에게 돈 갚아라, 이게 채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는데, 첫째, 청구했을 때 채무자 협조가 필요하죠. 그죠? 돈 갚아라, 얘가 갚아야 돼요. 강의해라, 제가 강의해야 돼. 채권이 만족을 얻으려면요,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간접적 권리. 반면에 물권은 누구의 협조 필요 없죠?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타인의 협조 필요 없다. 두 번째, 채권은요,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정환이 아닌 사람한테 민법 강의해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이걸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3자에게 주장을 못해요.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이거를 상대적 권리. 그럼 절대적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비독점적이죠.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저한테 나한테만 독점해서 민법을 강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채권은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평등하게 비독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물권은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이런 식으로 물권은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직접적, 절대적, 독점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이라 하자. 물건에 관한 권리라 그래서 대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라 그래서 대인권, 대부분 물권법은 강력이죠. 대부분 채권법은 임의기죠.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채권과 비교해서 이런 게 물권이고 특징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권의 주체, 누가 물권을 가질 수 있는가?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법인은 사전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등기를 갖춰라. 나중에 총유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세 번째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 그랬는데요. 이 물건과 관련해서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부동산, 동산과 주물과 종물과 원물과 과실로 나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법엔 아니다. 단 요 부동산, 동산만 좀 생각해보자.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고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말하는데 정착물을 둘로 나눠서 건물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 반면에 건물이 아닌 정착물, 수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의 일부? 토지의 일부로 보자. 결국 민법상 부동산은 두 개가 있다. 토지와 건물,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일물권주의를 일물일권주의를 한다. 일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 물건의 독점성 때문에 하나의 물건의 표준을 먼저 생각하자. 토지하고 건물만 생각하면 된다. 토지는 필 단위로, 건물은 동 단위로. 일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 동 건물이 하나의 건물. 이렇게 기준. 그리고 일물일권주의 내용이 뭐냐, 내용.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 전체에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물건 일부에는 물건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물건이 여러 개 있다. 그럼 물건도 여러 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고 물건이 하나라면 물건도 하나야 되니까 수 개의 물건이 있을 수 없고 이 세 가지를 일물일권주의 내용으로 할 것이다. 그죠? 세 가지가 일물일권주의 내용이다. 그런데 당연히 예외가 있겠지.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일물일권주의 예외. 첫 번째. 하나의 물건 일부에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물건 일부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자. 일필 토지의 일부와 일동 건물의 일부. 일단 일동 건물 일부에는요. 뭐가 가능하죠? 전세권. 그 다음에 한 동 아파트 각 호마다 구분 소유권. 이런 게 가능하다. 두 번째, 일필토지 일부. 두 종류가 있다. 토지 자체의 일부. 용익물권이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 그리고 요놈. 토지의 일부인 건물 이외의 정착물. 내놓. 수목의 집단. 소나무 만그루. 수목. 소나무 한 그루. 아직 수확하지 않은 사과. 미분리 과실. 무, 배추.
농작물, 네 가지. 요 네 놈은 건물이 아닌 정착물로서 원래는 토지의 일부여야 되지만 별도의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토지와는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별도의 권리를 인정해주자. 그 중에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유권 가능하고 저당권도 가능하다. 소유권과 저당권이 가능하다. 수목의 집단이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이라고 이름표를 갖다 붙여 소유자 갑 이렇게 그러면 별도의 소유권이 가능하다. 별도의 소유권이 가능하다. 물론 명인 방법은 저당권은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된다.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가 소유권을 인정한다. 경작자. 타인 토지 무단 경작의 경우에도 경작자가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이때 경작자는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 판례.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거를 팔았네? 농작물을 양수한 사람, 미수학 상태에서 아 너도 소유권 취득해. 아 농작물에 관한 권리 양도 양수도 가능하구나. 그런데 너는 명인 방법을 갖춰. 그래야 소유권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건물 위의 정착물에 대해서 별도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물일권제의 예외가 있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외 중에는. 두 번째가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갑이 A 양돈장에서 돼지를 100마리 기르고 있고 B 양만장에서 장어를 100만 마리를 기르고 있네.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돼지와 장어를 담보로 제공한다. 근데 돼지와 장어는 동산이고 민법상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질권이란 게 있고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고 따라서 돼지나 장어를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된다. 근데 돼지나 장어를 몰고 가면 전당포 주인이 돈을 빌려주냐 말이지. 안 빌려준다. 그래서 각과는 이렇게 약속을 한다. 돼지와 장어는 갑이 계속 점유하면서 기르고 대신 을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돼지 100마리, 장어 100만 마리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갑이 소유권을 넘기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 이때 을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돼지나 장어 같은 동산, 증감 변동하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권리를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고 부르자. 판례. 자, 이때 을 돼지가 100마리니까 양도 담보권도 100개냐? 그럼 장어가 100만 마리니까 양도 담보권이 100만 개냐? 아니다. 아니다. 이런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동산은 특정 장소와 그 장소 내의 종류 및 수량을 지정하게 되면 장소 종류 수량을 지정하게 되면 그 개개의 물건들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전체를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여 이걸 집합물 하나의 동산 양도 담보권이 성립하게 된다. 요게 판례다. 그래서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이건 뭐 간단하죠. 갑이 101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얼마 있다가 병은행에서 또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하나의 물건에 저당권이 2개 있을 수 있다. 먼저 성립한 게 1번 저당권, 나중에 성립한 게 2번 저당권이죠. 저당권 같은 담보물건들은 등기 순위에 따라서 하나의 목적물에 수개가 병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일모를 읽고 이제 예외를 잘,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물건의 객체는 요 정도. 네 번째, 물건의 종류. 185조. 물건 법정주의. 물건 법정주의. 일단 조문 읽어보셔야 되죠.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절대로 강행규정. 여기서 법률은 국회 재정법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 한다. 명령, 규칙, 조례와 같이 국회가 아닌 기관이 제정한 법, 이걸로는 물건을 창설할 수가 없다. 국회 재정법만을 말한다. 관습법, 대법원이 인정하는 걸 말한다. 대법원. 동산 양도담보권이 있었고 지상권 가면 분묘기지권이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이나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물건 이외의 당사자가 함부로 물건을 창설하면 뒤진다. 그 임의 창설 금지가 2가지다. 새로운 종류 만들어도 뒤지고 내용을 바꾸어도 뒤지고.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예를 들어 내용 강제.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까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사용 수익 권능만 넘겨. 처분 권능은 자기가 그대로 유보를 해. 그럼 결국 갑과 을은 새로운 권리를 만든 건 아니지만 소유권의 내용을 뜯어 고쳤죠. 안 된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내용 강제만 무효 이렇게 되죠.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도 마찬가지다.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 따위는 인정할 수가 없다. 부동산을 샀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하는데 부동산을 점유만 넘겨받은 채 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는 있으나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다. 그러나 사실상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안 된다. 사실상 소유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렇게도 부르죠. 소유권에 맞먹는 관습상 물권 이렇게 부르죠. 소유권에는 관습상 물권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마을 주민들이 갑수요 땅을 수십 년을 통행해 왔다. 어느 날 갑이 자기 땅이라고 막아버렸다. 마을 주민들이 대법원으로 달려가서 장관 세월 통행했으니 통행권을 인정해달라. 관습상 통행권. 이런 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 안 한다. 온천권, 사실상 소유권, 사도 통행권 이런 거 안 된다.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 공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 이런 것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조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종류관계를 위반해서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 온천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사도통행권 또는 관습상 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권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 여기 이제 물권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 번째, 물권의 일반적인 효력이라고. 물권의 공통동 효력 두 가지. 공통적 효력. 첫째가 우선적 효력입니다. 우선적 효력은요, 일본 일권주의 때문에 나오는 효력이죠.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권이 충돌할 때 일본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만 인정되는 힘, 그걸 우선적 효력이라 한다. 하나의 물건에 각과 어리 서로 권리가 충돌하고 있다. 하나만 인정한다. 누구 걸 인정할 것이냐 기준. 그게 문제다.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더라. 원칙 성립 선후.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성립 선후. 부동산은 등기 선후, 동산은 점유 선후. 부동산 물권은 등기 선후, 동산 물권은 점유 선후. 단 예외. 일단 뒤에서 보시겠지만 나중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우선적 효력 자체가 없고,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다른 권리와 사이좋게 병존이 가능하고, 두 번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개념상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언제나. 이외 두 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는 거. 두 번째,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맨날 예를 드는 게 있죠. 각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을은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이라는 게 없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갑이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은 물권이고 절대적 권리여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해서 내 물건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으니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부득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게 대원칙이다. 다만 예외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가 을의 임차권이 부동산 임차권으로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주택 임차인으로서 인도나 주민등록을 했거나 상가 건물 임대차로서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등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이럴 때는 뭐보다 우선할 수 있다? 그 후에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을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병의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이런 요건 필요 없이 언제나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 임차인 또는 상가 건물 임차인 중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그 주택의 경매대가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도 언제나 요만큼 먼저 받는 권리가 있다. 최우선 변제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재산 취득자도 그 목적물에 비출한 비용 상환 채권에 대해서 경매대가로부터 언제나 영순위로 담보 우선 변제. 이런 우선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얘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 예외 두 가지 유형은 각각 임대차 가서 열라보시게 됩니다. 일단 물권의 일반적 효력 중에서 첫 번째가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물권 기초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 때 제일 유력한 거 물권적 청구권 이거 하나 남았다. 물권적 청구는 개념은 어렵지 않다 그랬죠.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서 내가 그 물건을 사용 수익을 못 하더라. 이걸 뭐라 해요? 물권의 침해. 그러면 당연히 내 물건 가져간 놈한테 내놔 이 자식아 뭐 이러겠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이 누군가에 의하여 침해당하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반환 등을 청구함으로써 물권의 내용을 회복하는 권리 이런 걸 물권적 청구권이란다. 내 물건 돌려달라. 유형이 세 가지. 가져간 사람에게 반환 청구,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 청구, 방해 배제 청구, 염려 있는 사람에게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세 가지 청구권이다. 이 세 가지 청구권을 점유권이라는 물권과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각각 규정을 두고 있다. 점유권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206조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 소유권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및 방해 예방 청구를 하죠. 이렇게 3종 2세트를 규정하고 있고, 첫째,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지상권 등 다른 물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빌려 쓰라고 되어 있다. 빌려 쓰라. 조문을 빌려 쓰는 걸 준용한다라고 합니다. 준용한다. 두 번째, 이 다른 물권 중에서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준용 규정이 없다라는 건 원칙적으로 유치권이나 질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나 우리 대법원 질권은 해석상 인정해 준다. 유치권은 끝내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유치권이 침해되면 동시에 점유권도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로 충분해요. 따라서 유치물 반환 청구 따위는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똑같고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세 번째, 지역권이라는 물권과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13조는 준용 안 한다. 14조만 준용한다. 따라서 이 두 놈은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그 중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중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네 번째,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나머지 이걸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and 그 청구권에 관한 소송,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각각 점유에서 본권에서 이렇게 불러요. 이때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즉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전혀 별개의 소송. 따라서 그 각각의 소송은 서로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나중에 점유권, 소유권 가면 봅니다. 그리고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이 있을 때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혀 별개의 권리고 전혀 별개의 소송이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별개의 소송, 별개의 재판. 그 208조 1항, 2항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점유권 가서 봅니다. 세 번째, 물권적 청권의 성질.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채권의 성질은 별거 아니죠. 사람에게 뭐뭐 하라 청구하는 권리니까 채권이죠. 자, 물권의 성질은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 갑은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다. 그래서 갑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땅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간다. 그죠?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할 수가 없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요건. 요건은요, 물권이 침해되는 원인이 문제가 돼요. 원인. 늘 이런 예를 들지요. 갑소유 땅에 있었던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을소유 땅으로 쓰러져서 을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을 때 이 을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는 원인, 다시 말해서 나무가 쓰러진 원인, 태풍 등 불가항력적으로 쓰러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갑이 일부러 쓰러뜨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불가항력적 침해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든 따지지 않는다. 침해 원인 불문,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두 번째, 별도로 을은 손해가 생길 텐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불가항력적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할 것이고 침해자의 고의과실 때문에 그놈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권적 청구는 침해 원인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불가항력 침해라면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고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일단 가장 물권 총론에서는 가장 기본, 현재 물권자가, 현재 누가?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현재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행사. 이게 대원칙. 그리고 나중에 204조와 213조는 따로 볼 겁니다. 일단 기본이 현재 점유자가 현재 물권자,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예요. 따라서 점유자가 아닌 자, 점유 보조자라고 있죠. 얘를 상대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점유자라면 직접 점유자도 있고 뭐도 있다. 간접 점유자도 있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다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게 일단 기본. 그 다음에 사례 형태를 하나 대비해. 일단 아까 이거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버리면 갑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다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다시 갑소유 땅에 의리무단으로 건물 짓다. 조금 세밀하게. 의리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을은 건물 소유자. 예?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퇴거를 청구할 수, 건물 소유자에게 나가라 할 수는 없다. 자, 건물 퇴거 청구는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 무단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 무단 점유자에게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토지 소유자에 불과하고 을은 건물 소유자니까 갑이 을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지. 대신 뭐는 할 수 있다? 철거 청구. 철거하라. 두 번째, 을이 건물을 팔았다. 이때 정, 건물의 점유만 넘겨받았고 등기는 넘겨받지 못했다. 따라서 정은 건물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지만 그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갑은 건물을 샀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을이 건물을 정에게 임대를 했다. 정은 건물 임차인에 불과하니까 철거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나가라 할 수는 있다 그랬죠. 깔려 죽기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철거할 건데 깔려 죽기 싫으면 나가라. 요거를 딱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최상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잘 나와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용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 상대방이 부담할 것이고 다른 권리와의 관계라고 해서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텐데 이 다른 권리와 관계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각과 을이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가 끝났어. 을은 물건 반환해야 되죠. 반환 안 하면 가면 반환 청구하겠지. 이 반환 청구권이 두 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하나.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하나.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무슨 차이가 있냐? 물권적 청구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두 개의 청구권이 병존. 이렇게 되겠죠. 그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건 됐고 여기까지 기억하자. 철저히. 여기 일단 기본 내용이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166페이지 166페이지 물권의 의의와 성질이 쭉 나오는데 잠 안 올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잠이 너무나 잘 와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167페이지 객체 물건이 있고요. 두 번째 줄 권리를 객체로 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죠. 뭐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동그라미 보면 현존 특정의 물건이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 양도 담보 관련된 판례가 있죠. 1번, 2번. 아까 말씀드렸던 돼지 100마리, 뱀장어 100만 마리 그거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세 번째 줄.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일물이권지 의의가 있고요. 오른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양가를 보면 토지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필.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용익물권은 일필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밑에 양가로변에 건물 동그라미 2번에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성립할 수 있고요. 일동 건물 일부의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수목. 그러나부터 세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 물권의 개체가 될 수 있다. 까지. 동그라미 1번에 등기된 임목. 동그라미 2번에 명인방법 갖춘 수목. 기억. 기억까지만. 오른쪽 농작물. 동그라미 1, 2. 그 동그라미 1번에 네 번째 줄에 입도라고 되어 있는데 입도가 뭐예요? 다 익은 벼. 다 익은 벼. 입도입니다. 넘깁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 185조가 있습니다. 의의 양가로일의 동그라미 1. 쭉 내려가 양가로 3번의 내용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의 기억. 오른쪽 니은. 니은 밑에 판례. 아까 말씀드린 거. 사용 수익 권능만을 팔아먹는 거. 이걸 팔아먹는 걸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 된다. 내용 강제 위반이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판례라고 되어 있는 네 가지.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네모 1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2번에 양가로 1번은 원칙. 양가로 2 예외 두 가지 유형.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의 니은. 가등기는 나중에 가등기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 의의가 있고요. 2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비교 양가로 1번. 양가로 3번. 양가로 1, 양가로 3. 3번의 물권적 청권의 종류. 양가로 1의 동그라미 1번. 소유물 반환 청권이라고.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 나중에 소유권 가면 또 나와요. 한 장 넘깁니다. 심화. 1번의 동그라미 1, 2. 2번의 동그라미 1, 2, 3. 요게 지금 그림 그려서 설명드린 놈들입니다. 쭉 내려서 양가로 2번. 민법은 소유권의 물권적 청권을 규정하고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점유권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1, 2. 쭉 내려서 4번의 양가로 1, 4번의 양가로 1. 다음 페이지 양가로 3, 양가로 4. 그 정도. 그래서 물권의 기초 부분을 본 겁니다. 그 물권의 기초 부분에서는 일물일권주의 예외와 물권 법정주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권 요 네 가지 정도. 그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좌고 우면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남긴 많이 남았지. 많이 남긴 남았는데 그래도 그 365일 중에서 200일이 어디 날아갔잖아. 그죠? 200일이 날아갔는데 한 게 없어.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쫓겨요, 사람이.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용수철처럼 튀어올릴 만한 실력은 다 내재하고 있는데 그 용수철이 아직 안 튀어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지쳐. 그게 탁 튀어오르는 시점이 생깁니다. 계속 보다 보면.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치지 말고 예복습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